네, 10주차 2강에서는 서베이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으로 서베이 자료 수집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우편조사, 그 다음에 대인 면접, 전화 면접 조사, 그 다음 전자 서베이. 네, 여기 지금 4가지 우리 그 각각에 해당되는, 5가지죠. 5가지,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의 각각의 특성, 개념, 각 장단점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베이 자료 수집 특성이죠. 자, 보시면, 여러분 서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서베이 자료 수집의 그 가장 큰 개념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일단 주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방법.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이제 뭐 설문지 또는 길거리 인터뷰, 그다음 투표 후에 뭡니까? 뭐 출구 조사, 우편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그 서면 조사, 그다음에 전화를 통한 이런 조사,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서베이 질문의 유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서베이 이제 질문지, 설문지, 뭐 질문지 이런 거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은 겪어봤었을 건데, 폐쇄형 질문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한을 나열해두고 그 중에서 고르게 하는 거. 5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생각이 있거나 또는 이 5가지 리스트 안에 없는데라도 그럼 체크를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기타 예외를 거의 이제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는요, 질문에 대한 모든 가능한 대답을 일단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지 않은 경우라면은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자료를 이렇게 분류화, 그렇죠? 분석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결혼 상태를 묻는 질문의 경우에는 가능한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상태, 예를 들자면은 1번 미혼, 2번 동거, 뭐 3번 기혼, 4번 이혼, 5번 별거, 6번 사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6가지 모두 나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열을 해주고 거기서 해당되는 것을 체크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능한 응답을 모두 나열할 수 없거나 그 수가 너무 많지만 연구에 관심이 되는 항목들을 일부러 제한해서 이 폐쇄형 질문으로 둘 수도 있겠죠. 이때는 이제 연구에 관심 그 항목들을 모두 열거한 다음에 그 외의 항목들을 다 묶어서 이제 기타로 응답지에 설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요. 개방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응답자로 하여금 적절한 용어들을 선택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서술하게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요, 주로 탐색 연구에 좀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연구에서는 이런 예비조사에서는 일단은 개방형 질문을 둬서, 왜냐? 우리가 이제 한정수에 없기 때문에. 해서 가능한 한 응답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개방형 질문으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기초해서 분류하거나 정리를 해서 실제 조사에서는 이렇게 아까처럼 뭐 6가지 중 뭐 고르세요 이렇게 폐쇄형 질문을 만들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요, 현재 거주 지역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모두 날거해서 이렇게 적으라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분류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자, 개방형 이런 질문은 보통 이제 자료 입력과 분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을 막 나열하기 때문에. 또한 너무 많은 개방형 질문을 이렇게 서베이 지를 줬었을 때 글씨를 알아볼 수 없거나 응답의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다음 응답 내용이 질문의 요지와 관련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컴퓨터 파일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각 응답 내용을 정해진 수의 항목으로 어쨌든 분류시켜서 부호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는 네, 이런 입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이런 판단으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포함한 응답을 어떻게 분류해서 입력해야 할지를 어쨌든 뭐 연구자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술 마시는 것을 끊는 이유에 대해서 네, 질문을 했다고 쳤을 때, 뭐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음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뭐 블라블라. 또한 아내가 네, 강요 네, 하였기 때문에 기타 등등 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끊어서 분류를 해야 될지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지나친 개방형 질문만 하기보다는 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예비조사 단계에서 러프하게 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하네 해서 좀 분류화해서 네, 실제 조사에서는 폐쇄형 질문으로 가는 방법을 우리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네, 우편조사입니다. 우편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죠? 네, 최근 이제 우편조사는 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이 이제 보편화되기 전까지 흔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화 거는 거 맞죠? 많이 이제 사용한 방법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한국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표집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우편조사 외에 그 방법은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저렴하다는 것이 우편조사 장점이죠. 왜냐? 리스트에 나와 있는 주소로 싹 보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응답자들이 인쇄된 설문지를 직접 읽고 답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설문지와 응답 내용이 우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뭐 교통비용 직접 만날 필요 없기 때문에 서베이 조사나 인터뷰 이런 것처럼 네, 교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어떻게 설문지를 읽고 답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도움 없이 응답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응답자의 시력, 문장 해독 능력이 사람마다 네,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이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다른 신체적인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응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우편 조사의 맹점입니다. 또한 특별한 노력 없이는 보통 네, 그 10에서 20% 정도의 응답률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실컷 보내고도 나머지 90에서 80%는 네,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다음에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표성을 띈다 또는 일반적이다, 일반화된 데이터 결과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은 우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우편 조사를 하는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동비나 뭐 연구자나 조사자가 직접 뭐 교통비를 들여서 간다든지 또는 누굴 만난다든지 뭐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우편 네, 비정도만 발송하기 때문에 저렴한 경비가 든다. 조사자가 직접 초청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자의 이런 오류나 이제 판단 이런 것도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림, 그래프 등 질문에서 보여줌으로써 질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누가 조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익명성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우편 조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응답률이 10에서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응답률을 높일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연구자가 내가 우편조사로 서베이를 하겠어라고 결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봉투와 겉표지를 응답자의 관심을 좀 끌 수 있게끔 작성을 해라.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응답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읽기 쉽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도안을 하는 거.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목적이라든지 조사 기간, 응답 완료 후 마감 네, 시간 언제까지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응답 설문에 소요되는 이런 예상 시간.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이제 내가 몇 분 정도가 걸릴까 또는 얼마나 걸릴까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상 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응답 내용을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연구자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문의 수가 너무 많으면 하기 싫죠. 그래서 질문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우편을 발송하셔야 되고요. 각 질문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읽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우표를 부착한 경우 이제 반송, 우표까지 포함해서 줘야지. 자기 비용이 응답자가 든다면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응답자가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거 외에도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후속 독촉을 통해서 한번 이제 응답을 좀 더 독려하는 거. 메시지를 다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응답 내용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자료를 받아서 이런 나의 응답이 뭐 누군가 특정이 내가 공개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다면은 아무래도 응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자료는 뭐 이름을 적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기 때문에 또는 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라는 거, 어쨌든 익명성을 보장하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대인 면접인데요. 대인 면접은 조사자가 응답자 얼굴을 직접 맞대고 직접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조사자는 그 즉각 기록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인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인 면접 조사의 구조는 표준화되지 않은 이런 구조와 그 다음에 그 질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표준화된 구조, 그 다음에 질문 순서가 정해져 있는 표준화된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표준화되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표준화되지 않다는 것은 틀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가장 유연성이 높은 이런 대인 면접 조사 방법으로 조사자가 연구 방향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진행해 나가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보통 이 방법을 탐색 연구라고 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연구자의 목적은 왜 이렇게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하지 해서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갈등을 알아내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 한다면은 이제 나는 이제 여러분들과 또는 땡땡이와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라는 목적 정도만 조사자에게 알려주고 나머지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 인터뷰하는 그 면접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때 궁금한 것들을 그냥 주고받는 거. 이게 바로 표준화되지 않는 구조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질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표준화 구조를 좀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표준화되지 않은 구조보다는 왜냐?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표준화되지 않은 구조는요.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연구 대상마다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초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류화 작업이나 이 자료를 분석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표준화 구조를 정해놓고 가자. 대신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되 그 말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표준화되지 않은 구조 방법으로 대인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제약을 포함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사자가 자연스럽게 질문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문도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자, 앞에서 배우셨던 예에서 보시면 며느리와 이런 시부모 사이의 갈등을 알아내는 것이 연구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대상을 일단 며느리라고 정해놓고 자, 아래와 같은 질문 예상 리스트가 있겠죠. A. 자, 귀하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나요? 이제 이것은 내가 이제 반드시 일반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 리스트를 가지고 갑니다. B. 뭐 땡땡이의 경우에는 시부모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정도의 질문을 이제 내가 하고 간다라는 거죠. C. 땡땡이는 시부모와 다음 상황들과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적 있나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가면서 요거 순서를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막 설명을 하면은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갈등이 없었나요?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는 순서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얘기 된다면은, 남편의 음주는요? 뭐 친정 식구의 갈등은요? 시댁 식구는요? 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뭐, 시부모의 생활비 지원은 있었나요? 이렇게 해서, 요런 지금 내가 준비한 리스트를 만들어 가되, 순서는, 네, 자연스럽게 대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틀은 정해놓되 융통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질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표준화된 구조로 대인 면접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조사자는 면접 조사를 진행하면서 질문의 순서는 어느 정도 네, 정하고 이제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변형할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조를 생각하고 네, 면접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문 순서 자체가 아예 정해져 있고 좀 표준화된 틀이 정해져 있는 구조로 네, 면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형화된 구조로 정해진 질문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질문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방법보다는 조금 더 구조화하기 쉽고 네, 이런 대답에 대해서 분류화하기 쉽습니다. 예를 보자면 질문 순서가 정해지고 표준화된 구조 양식은 시댁 식구와 관련한 다음 사항 때문에 시부모 의견 충돌이 있었나요? 리스트는 네, 예를 들자면 시부모의 재산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정도 있었나요? 4번 이상 있었다. 뭐 체크. 그다음에 네, 시부모 네, 이제 모시는 뭐 이런 식인 뭐 또 몇 번이다. 뭐 한 번 있었다. 그다음에 뭐 용돈은 뭐 얼마 정도 줬다. 이런 식으로. 결혼은 뭐 시동생과 결혼과의 갈등은 몇 번 있었나? 그다음에 내 신우의 간섭 몇 번 있었나? 뭐 이렇게 해서 쭉 체크를 해서 네, 한다면 나중에 이거를 네, 비교 분석을 하기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대인 면접 조사의 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네, 조사자가 응답자를 하여금 정확하고 완전한 대답을 하도록 좀 어느 정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어쨌든 면접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연구자가 편리한 나의 연구 목적에 맞는 네, 아니면 예상했었던 가설을 세웠던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정확한 대답을 얻고 완전한 대답을 왜냐하면 부족한 대답을 한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혼동, 오류로 인한 부정확한 대답 같은 경우는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혼자서 응답할 때는 그 조정할 수 없는 요인들도 어느 정도 네, 직접 만나서 하기 때문에 조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경우 네, 질문의 형태를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설문지에 포함된 질문 외에도 유용한 정보를 관찰하게 된다면 이를 수집해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라는 이런 다양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인 면접 조사의 단점들도 있는데요. 단점은 일단 한 명 한 명 한 명 내가 인터뷰, 면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경우에는 10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30분 넘게 걸린다 그러면은 내가 100명의 대상이다.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단점은 조사의 이런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자, 편의는 편차. 조사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질문 스타일, 유형, 유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 대답을 가져갔을 때 편차가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막기 위해서는요, 내가 대인 면접 조사를 할 조사자를 내가 3명을 구했으면은 3명을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네, 둘 간에 얼마만큼 이 질문을 이렇게 일치한 신뢰도가 높게 되는지를 네, 보셔야 되고 처음 예비조사 단계에서 몇 케이스를 해온 다음에 3명을 동시에 만나서 어느 정도 인터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점은 조사 내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어쨌든 융통성이 많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살펴볼 네 번째 내용은 전화 면접입니다. 자, 직접 만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만나러 간 이동 시간, 그다음 조사자들의 이런 그 활동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이런 것들을 보완한 게 바로 전화 면접이고요.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는 이런 전화 면접이 상당히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면접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제 핸드폰이 널리 보급되어서 휴대전화와 가정 이제 유선전화를 좀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지금 이제 2000년대 기준으로는 대부분 핸드폰으로 인터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이제 방송사, 신문사가 시행하는 이제 후보 지지 조사 같은 경우가 이 전화 면접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고요. 이런 전화 면접 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대1로 접촉할 수 있는 이제 그 앞에서 배우셨던 대인 면접의 장점과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할 수 있는 우편 조사의 장점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조사자가 질문 내용을 읽어주면 직접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면 면접 조사에서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가장 큰 전화 면접의 장점이고요. 접근성 확보나 전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응답률을 다시 한번 앞에 대면 이런 인터뷰처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자료의 질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조사와는 달리 직접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거절이 아무래도 우편을 안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낮은데 그래서 전화 면접을 설득을 하거나 하면은 조금 더 응답률이 있죠. 그러나 이제 면접 도중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길어지거나 하면 바쁘다는 핑계나 이런 걸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면접 상황의 통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났을 때는 거절하기 조금 더 어려운데 전화상은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었던 거지 이런 전화 면접의 단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그쵸? 그다음 부수적인 정보 수집에 제한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전자 서베이입니다. 자, 이 전자 서베이 같은 방법이 지금 교수님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장점. 이런 장점 때문에 전자 서베이가 유행을 하고요. 최근 컴퓨터 보급의 확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많이 받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구글 설문지라든지 체크해서 넘어가는 거. 전자통신의 발달로 전자 서베이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런 전자 서베이는 우편 조사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우편 조사는 다시 내가 작성한 다음에 보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런 전자메일이나 웹을 통해서 구글 웹 설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방법은 응답자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을 점검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고 바로 체크하면은 확인 버튼만 누르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계층 그다음에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편리합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든지 이 클릭하고 보내고 컴퓨터 활용 방법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서베이는 굉장히 유용한 장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 비용이 저렴하다는 가장 큰 특징. 자, 설문지 발송과 획수에 따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설문지를 인쇄한다든지, 조사자들을 교육한다든지, 설문지 우편, 우송료, 전화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적인 제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미국에 있는 친구,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속 독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냈던 회수율이 적다면 다시 한번 앱을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또 그 응답 대상별로 응답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속 독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섭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 표본 그러니까 추출하는 이런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 그 컴퓨터 통신망 이용이 가능한 대상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뭐 청소년이다, 아동이다, 이 특정 계층 대학생이다. 뭐 이런 계층에 한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이나 연령이 상당히 있거나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대상은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연구 대상 모집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두 번째, 이제 표적 집단의 확인이 곤란하다. 왜냐? 누구가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쵸? 응답자가 설문 대상자와 일치하는가, 또는 내가 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표적 집단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것은 우편 설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유사한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10주차의 댓글 확인 과제는 첫 번째, 자, 앞에서 배우셨던 2차 자료 수집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죠? 작성을 하시고 이 2차 자료 수집 방법의 그 두 가지의 각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2차 자료 수집 방법 중 한 가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줌 실시간에서 토론 문제를 가지고 만날 건데요. 서베이 자료 수집의 샘플을 교수님이 가져갈 건데 이걸 보시고 이 자료 수집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